네, 요즘 연일 TV를 통해서 이 마약 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죠.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이 마약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 마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마약이에요. 마약에는 뭐 양귀비, 뭐 코데인, 코카인, 헤로인, 몰핀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른바 향정이라고 하는 건데, 향정에는 필로폰, 뭐 엑스터시, 뭐 LSD, 물뽕, 뭐 케타민 같은 것도 있어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물뽕이죠. 이른바 GHB라고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성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 분류가 되는 것이 대마예요.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이 흡입하는 형태로 복용을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대마초, 해쉬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상 이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마약, 두 번째는 향정, 세 번째는 대마입니다. 이 적발되는 비율로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약 한 80% 정도가 되고요. 마약은 10% 정도, 그리고 대마도 한 10% 정도. 그래서 향정에 관련된 적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뭐 TV에서 보면은 뭐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유통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향정은 적발되는 건수가 많은 이유가 그만큼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세상에는 참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서로 알고 있고 마약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투약하죠. 투약을 할 때 보통 주로 나오는 것이 필로폰인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주로 주사기로 투약을 합니다. 주사기 하나를 한 사키라고 하거든요. 이 주사기를 보면은 일회용 주사기인데 보통 이제 10칸이 쪼개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칸을 한 사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칸에 보통 0.03g 정도가 이 필로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1회 투약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영화에 보면은, 혹은 뭐 뉴스에 보더라도 필로폰 3kg을 유통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이 1회 투약을 하는 게 0.03g이니까 3kg면 어떻게 돼요? 3kg이면 0.03g의 10만 배입니다. 10만 명이 한 번씩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3kg면 엄청난 양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처벌하는 그 행위들이 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지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을 하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각각 처벌을 합니다. 실제로 처벌의 어떤 수위라고 본다면 가장 강하게 처벌을 받는 건 제조, 그 다음 유통, 그 다음 투약, 그럼 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적발되는 비율을 보면 사실 투약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됩니다. 판매나 밀수, 수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들은 너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적발을 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남냐? 보통 소변 검사나 이 모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소변 검사는 가장 최근에 투약을 했었던 그 마약류들을 검출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발은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죠. 보통 한 달에 약 1cm 정도가 자란다고 보는데,
모발을 하나 뽑아서 1cm 단위로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보면은 모발에서부터 몇 cm에 잘라낸 그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이 투약을 했다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 쪽에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그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적발되는 마약 사범들을 보면은 투약 사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들, 밀매하는 거죠. 그 다음 수입, 제조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사생결단이었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조연 중에 한 분이 이 마약 제조 사범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발되는 이 마약 범죄자들의 위치를 보면 인천, 경기 지역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인천, 경기 지역에 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서울이에요. 예전에 한 2015년 정도 자료를 보면 인천, 경기가 약 30% 정도, 그리고 서울이 약 19.5% 정도, 그리고 부산이 한 10%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 마약이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투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사범을 적발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 사범 적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 마약이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자들의 조력이 없이는 이 마약 사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함정 수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흔히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이 마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약 판매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수사기관에 의뢰를 받은 누군가가 가서 그래 내가 마약 판매를 할게 어디 어디로 나와 라고 해서 이 마약 구매자가 어디 그 현장으로 방문을 했을 때 마약을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거죠. 급습을 해서 현장에 있는 마약과 그 현장에서 마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동시에 현행범으로 적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약을 투약을 하고자 했던 자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확보한 이 마약 투약자를 통해서 중간 판매책, 상위 판매책을 하나씩 적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화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면 이 마약 사범 적발하는 수사관들을 굉장히 좀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약 범죄는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마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이 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수준의 함정수사라고 한다면 제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함정수사는 어쩔 수가 없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증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진행했던 마약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변호했던 그 피고인도 이런 함정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판매한 사람을 잡아서 그대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던 거죠. 물론 수사기관이 굉장히 이 사람을 부추겨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적발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마약을 사겠다고 연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적발을 했던 거죠. 보통 이런 이 함정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른바 공적서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사람은 물론 죄를 지기는 했지만 이 수사에 협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고려를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비공식적인 문서를 써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형사재판에 가서도 형량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미 적발된 이상 본인의 형량을 낮춰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그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마약 사건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마약 사건의 특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약 사건은 일단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 어떤 악순환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다른 사건의 이 피고인도 제가 구치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번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노력을 하겠는데, 만약에 이 형량을 다 마무리를 짓고 출소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안 댈 자신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피고인이 하는 말은 자신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3번째 교도소에 들어갔었던 때였거든요. 솔직히 자기는 이 마약을 떠나서 살 수가 있을지 자신이 없대요. 이게 근본적인 마약 사건의 특성입니다. 일단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중독성이 강한 약물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일어난 마약 범죄를 바라볼 때 무조건 이 사람들을 물론 당연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 처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범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어떤 범죄 위험 요소가 잔존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 이 사람들에 대한 재활에 관해서도 국가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이뻐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 연예인에 연루되어 있는 그 클럽 내에서의 마약 투약 여부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마약 범죄에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발이 안 되거나 제대로 질서 유지가 안 돼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관계 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